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2021년 우주로 향할 누리호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누리호 2단에 해당하는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후 1단과 3단 액체 로켓 엔진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3단에 사용할 7톤급 인증 모델 엔진 연소 시험이 500초를 넘겼고요. 75톤급 엔진 4기를 사용하는 1단은 내년 초부터 인증 모델 조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를 1단에, 75톤급 엔진 1개를 2단에, 7톤급 엔진 1개를 3단에 장착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력 우주 발사체입니다. 2018년 10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 2단에 장착할 엔진 성능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리호 1단과 2단에는 같은 로켓 엔진을 장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75톤급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모양과 성능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소시험 방법도 다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단과 2단에 사용하는 75톤급 엔진은 무엇이 다를까요? 또 연소시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단 로켓, 우주까지 가는 확실한 방법. 누리호는 총중량 200톤의 3단형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주 발사체를 다단형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켓 엔진을 장착한 우주 발사체가 지구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날아가서 인공위성과 같은 탑재물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발사체 전체 질량에서 추진제 질량을 뺀 나머지를 구조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구조 질량을 줄일수록 발사체 전체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탑재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발사체 질량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추진제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조 질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우주 발사체 개발의 관건이 핵심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의 구조 질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사체 구조물이 얇고 가벼우면 좋겠지만 엄청난 속도와 소음, 진동, 압력 등을 견뎌야 하는 만큼 무작정 얇고 가볍게 만들 수만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바로 발사체를 여러 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로켓 엔진의 추진제를 다 쓰고 쓸모가 없어지면 1단 로켓을 버리고 또 2단도 그렇게 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발사체의 구조 질량이 줄어 원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고 더 무거운 탑재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발사체를 더 여러 단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단계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발사체 구성이 복잡해지죠.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발사체 대부분은 2에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75톤급이지만 1단과 2단이 다른 이유. 누리호 1단은 75톤급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되어 장착됩니다. 4개의 엔진이 한 번에 연소하면서 300톤의 추력으로 누리호는 지상에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2단에는 역시 같은 75톤급 엔진이 장착됩니다. 하지만 1단에 사용하는 75톤급 엔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노즐의 팽창비입니다. 노즐의 팽창비는 주변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2단 로켓 엔진은 1단 로켓 엔진보다 2배가량 큰 팽창비 25를 갖습니다. 누리호 2단은 1단보다 주변 압력이 낮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더 큰 노즐이 필요하죠. 이러한 차이가 있어 2단 엔진에는 진공이라는 뜻의 V를 붙입니다. 누리호 1단 엔진은 KR2075, 2단 엔진은 KR2075V라고 부릅니다. 진공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3단 로켓에도 당연히 V자가 따라붙고요. 팽창비가 94.5로 압도적으로 큽니다. 2단, 3단 엔진을 진공 엔진 혹은 고공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리호 단별 구성과 로켓 엔진 형상과 크기. 1단과 2단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켓 엔진의 기본 원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에 힘을 주면 힘을 받은 물체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되돌려줍니다. 구멍을 막고 있던 풍선을 놓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풍선을 밀어내죠. 로켓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제가 연소할 때 뿜어져 나오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로켓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죠. 로켓을 원하는 속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배기가스의 분출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연소실에서 추진제가 연소하면 엄청난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이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노즐입니다.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압력은 낮아지는데요. 노즐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주변 대기압과 같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경우 실제로는 1단 엔진 노즐의 출구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게 설계합니다. 지상에서 출발하지만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주변 압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단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 대기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2단 엔진의 경우엔 노즐 출구의 단면적을 1단 엔진보다 더 크게 제작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높입니다. 같은 75톤급이지만 2단 로켓 엔진은 1단 로켓 엔진보다 노즐이 더 큰 이유지요. 고공 엔진 시험 설비의 진공 챔버, 고공 엔진을 지상에서 시험하면 생기는 일자, 이렇게 해서 2단 로켓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다고 무조건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충분한 성능 시험을 거쳐야죠. 다양한 조건에 따른 연소 시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비로소 우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오류, 미세한 이상, 작동 하나가 실패로 이어지니까요. 연소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추력이 나오는가, 또 원하는 추력이 나왔을 때 하드웨어의 손상은 없는가. 그래서 엔진 하나당 수십 번이 넘는 연소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엔진은 이른바 설계치 이상을 벗어나는 탈설계점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연소 시험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단 75톤급 엔진, 3단 7톤급 엔진처럼 고고도 환경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은 작동 고도의 대기압이 지상에서의 대기압에 비해 매우 낮고 노즐 팽창비가 큰데요. 이에 따라 지상에서 연소 시험을 하면 노즐 유체의 흐름이 잘 흐르지 못하고 벽으로부터 떨어져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유동박리 현상이 일어나 정확한 추력을 측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상에서 추진기관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행 환경을 지상에서 무사히 점화와 연소 등 정확한 추력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한다고 매번 지상 50km 고공으로 발사해서 시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은 75톤급 엔진이라 해도 2단은 연소 시험 장치와 시설도 1단과 사뭇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단 엔진의 노즐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압력은 0.02바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대기압은 1바입니다. 1바의 환경에서 2단 엔진의 연소 시험을 하면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소실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태워 발생시키는 배기가스와 화염이 노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2단 엔진에 요구되는 추진력을 모사하지 못합니다. 디퓨저를 제외한 모습과 연소실, 진공 챔버, 디퓨저가 모두 시험 스탠드에 장착된 모습. 그래서 별도의 시험 설비가 필요하죠. 고고도 엔진 성능 모사를 위한 설비, 즉 고공시험 설비에서 연소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상 대기 조건에서 진행하는 시험만으로는 고고도 환경에서의 설계 대비 성능 특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작동 고도와 유사하여 노즐에서 유동 방리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조건을 지상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목표 성능 특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공시험 설비의 핵심은 2단 엔진이 작동하는 50km 이상의 고도에서 작동할 때와 같이 노즐에서의 유동 방리가 없는 연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를 위해 2단은 그냥 시험 설비에 걸어놓는 1단과 달리 진공 챔버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노즐 밑단에 초음속 디퓨저를 연결합니다. 디퓨저는 고온의 연소가스 운동을 이용해 노즐의 배암 유체가 배출될 때 주위 공기 압력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2단 엔진 고공시험 설비는 크게 시험대 상체인 엔진과 진공 챔버, 디퓨저로 구성됩니다. 고공연소 시험의 핵심 진공을 유지하라. 자, 이번에는 2단 엔진의 고고도 성능 모사를 위한 고공연소 시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연소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단 엔진을 진공 챔버에 넣고 노즐 밑단에 초음속 디퓨저를 연결한 뒤 바깥으로 노출된 디퓨저 끝부분은 분리가 되는 일회용 고무마개로 막아놓습니다. 그런 다음 진공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빼내면 시험 설비 내부 전체가 진공 상태로 만들어지는데요. 2단 엔진이 작동하는 고도 50km 이상의 고고도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빼내는 것은 물론 진공 챔버와 디퓨저 내 유체의 누설을 막기 위해 시험 설비와 연결된 측정 장치 등에는 오링을 장착하고요. 고압의 기밀 시험을 위한 고압 질소 공급 시스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든 후 2단 엔진을 점화합니다. 고도 50km 상공에서 1단과 분리된 2단 엔진이 점화되는 것과 똑같은 시퀀스가 진행되는 거죠. 점화한 후 추진제를 연소할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바깥으로 노출된 디퓨저의 끝을 막고 있던 고무마개가 연소가스에 의해 빠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면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어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다시 연소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디퓨저의 구멍이 열린 연소 상황에서도 계속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75톤급 엔진을 시험 스탠드에 장착하고 있는 모습, 이를 위해서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공기를 계속 밀어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음속 이젝터입니다. 이젝터는 유체를 고속으로 분출해 다른 유체의 유입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일종의 펌프인데요. 노즐을 통해 분출하는 연소가스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연소가스가 자기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 압력을 낮춘다고 해서 셀프 이젝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노즐 주위의 압력을 낮추어 노즐에서 유동 방리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고도 50km의 추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단 엔진 노즐 주변의 압력은 유동 방리가 일어나지 않는 압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주발사체 기술만큼 중요한 시험 설비. 3단에 사용하는 7톤급 엔진 역시 같은 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고공연소 시험을 진행합니다. 생긴 모양과 구성도 같고 다만 크기만 차이가 있습니다. 3단은 고도 270km 정도에서 작동하는데요. 50km의 고도보다 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사실 50km의 고도 조건에서 연소가스가 노즐에서의 유동 방리에 의한 역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정도 높이에서는 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단에 사용될 7톤급 액체 로켓 엔진은 올 하반기 500초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500초가 연소 시험 성공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7톤급 엔진이 비행할 때 최소한 연소해야 하는 최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75톤급 엔진 고공시험 설비, 우주발사체 개발은 단지 발사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발 단계별로, 엔진별로 시험, 검증할 수 있는 설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2015년 나로 우주센터에는 3단 엔진 연소 시험 설비, 엔진 지상 연소 시험 설비, 엔진 고공 연소 시험 설비 등 3종의 엔진 연소 시험 설비 구축을 완료했고요. 2016년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를 완공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총 10개의 시험 설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75톤급 2단 엔진, 7톤급 3단 엔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고공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고공 연소 시험 설비를 갖췄기 때문이죠. 머지않아 지상에서 화염과 연소가스를 내뿜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에서 화염과 연소가스를 내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만큼이나 누리호 각단의 로켓 엔진도 우주로 향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청년, 보건, 교육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줄 것이다. KICA와 USAID 간 진행 중인 협력은 민주적, 대응적 정부 강화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KICA와 USAID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국가통합민원 처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USAID의 보완적인 반부패 프로그램과 더불어 KICA는 LAPR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00만 제공해 연방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투명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패 근절과 보다 대응적이고 책임있는 정부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한미 파트너십은 민간 기업 파트너인 칼텍과 하이네켄과 함께 동티모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연합 지원을 통한 천연 자원 관리 강화를 꾀하고 있다. 즉, 딜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연간 1250만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최대 20%까지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연합은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기업과 그린 칼라 일자리 기회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이 사람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성 역량 강화이다. 이 분야의 협력은 WGDP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여성의 경제적 성장 기회 제공 구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미 민간 분야 기관과 협의를 조율해 이 현안을 기업 차원에서 격상시키고 공공부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공동 목표이다. 전자의 평화 분야와 후자의 안보 분야가 해당 공동 목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협력 강화와 확대를 통해 이 지역 국민들이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난제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국가적 범죄를 소탕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 한국과 미국은 홍수와 가뭄 완화를 위한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증진에 함께 전념하고 있다. 양국은 한메콩 협력기금과 미국이 지원하는 메콩하류 지역 이니셔티브 등 양자개발 원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메콩강 유역 국가 정부 관리들에게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수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외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미 국무부, 미 항공우주국, 미 육군 공병단, 이행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도구를 설계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훈련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홍수와 가뭄 위험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한메콩 수자원 관리 양해각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며 11월 27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